자, 6장 지역 및 지구와 건축물 부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9장 보칙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칙의 대부분들이 건물의 규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숫자에 관련된 또 예외 사항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사안이 드디어 이제 1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요거를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것들은 없고, 뭐 복잡하나 마나 이제 건축법이 이제 결국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마지막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넘어보도록 합시다. 1조와 관련된 규정이라는 것들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 탄생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건축물들이 결국 가장 건강한 환경을 가지게 된다는 것들은 뭐냐면, 도시공간의 이제 햇볕이야말로 사실 가장 자연적인 어떤 청결과 에너지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태양이 남쪽에 뜨고 비스듬하게 떠 있더란 얘기예요. 위에 완전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해를 비추게 되면 필히 남쪽에 있는 건물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고요. 그 그림자가 북쪽에 있는 건물에게 영향을 받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건물이 1조를 독점하게 된다. 북쪽에 있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위생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이제 만회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발전되어 왔죠. 근데 별거 없어요. 1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건물을 유리로 만들지 않는 이상 햇볕이 투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건물의 사이의 간격, 이걸 D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인동간격이라고 얘기해요. 인동간격, 거리로 되는 특성이죠. 이거를 늘 널리 띄우면 띄울수록 1조에는 유리하겠죠. 둘째, 높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높이. 그래서 남쪽 건물을 잘라 더 낮춰. 그래서 건물이 남쪽에 있는 건물이 낮다라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건물은 문제가 없더란 얘기야.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는 그 뒤에 건물이 또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건물 간의 관계로만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고요. 도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규칙들, 1조에 관련된 규정들을 대략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H에 대한 규정과 D에 대한 규정들이 적당하게 섞여 있더란 얘기입니다. D를 벌리거나 H를 낮추거나, 근데 H를 낮출 수 없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D를 늘려라. D를 늘릴 수 없다. 그럼 H를 낮춰라.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오가면서 여러 상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규정될수록 이것들을 또 적용하기 어려워서 가장 단순한 규칙만 지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규칙들은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을 직접 읽어보면 너무 헷갈리고, 이게 어떤 경우 뭘 얘기하는 건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인지 용도 지역에 대한 것들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누군가 미리 이것들을 좀 잘 읽어보고 분석해서 이렇게 소화해서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했어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높이 제한뿐 아니라 인동간격 제한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걸 그냥 높이 제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용도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거고요. 용도 지역은 뭡니까? 국토계획법상에서 나와 있는 용도 지역이죠. 특별히 주거지역.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입니다. 정북 방향 1조권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용도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이면 그게 공동주택이 되었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근린상가 건물이 되었든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그 용도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면 모조리 포함된다. 왜 그러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건물이든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적정하게 1조권을 위해서 이 정도 간격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북쪽 방향에 있는 집을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 대지 뒤에 또 다른 대지가 있어요. 이게 북쪽이야.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딱 세워버리고 높이 지어버리면 뒤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져버리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 대지의 관계가 남북으로 돼 있을 경우 북쪽에 있는 사람도 햇볕 좀 보자 해서 북쪽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어느 정도 띄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정북 방향 1조 제한이라는 이런 명칭이 없어요. 법에는 조항의 명칭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걸 그래서 편하게 또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붙이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 명칭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일컫냐면요, 정북 방향 1조권 제한이다 라고 합니다. 건축법을 찾아봤자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이 뭐든 상관없이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떼어서, 떼는 이유는 명확하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좀 햇볕 좀 보자 이거야. 자, 그게 정북 방향 1조 제한입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이 아닌 건축물 단위로 제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단위로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그건 특별히 공동주택에 대한 겁니다. 당연히 공동주택 아니고선 특별히 일조 제한을 할 거리들이 별로 없죠. 뭐 업무 건물이나 복합시설이나 아니면 유흥시설, 위락시설 이런 데다 굳이 일조 제한을 걸어서 햇볕이 안 들어오면 건물을 못 지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어차피 뭐 다 창문 가려놓고 블라인드 가려놓고 그 안에서 조명 켜고 사는 사람들인데 굳이 일조를 확보하게 무리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로 일조 확보와 관련된 거는 용도상으로 주거 지역이거나 아니면 주거 용도 건축물의 대표격인 공동주택이거나 결국은 다 주거란 얘기야. 주거 지역이거나 아니면 주거 용도 건물주의 대표격인 공동주택이거나 단독주택은 어차피 자잘한 건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조의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주로 높으면서도 주거 환경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일조 확보와 관련돼서 이슈가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조를 확보하게 하고 있느냐? 채광 확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채광 확보. 채광 확보하고 일조 확보는 조금 또 느낌이 달라요. 건축법에서 일조라고 그러면 남북 간의 관계를 보통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북 방향 일조권 제한이라는 건 뭡니까? 해가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을 비추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건물들이 북쪽을 위해서 조금 미리 희생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일조권은 결국 남북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광이라고 그러면요. 이거는 나는 뭐 남향 건물 아니라 나는 서향이다. 나는 북향이다. 하지만 나는 창문을 낸 이상 그 창문으로부터 빛을 받을 권리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직사광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직사광선은 아니더라도 빛이 이렇게 산란되고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문이든 빛은 다 들어와요. 남향만 빛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향이든 간에 그 창문으로부터 광선이 들어올 권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일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크게 봐서는 일조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 채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제한하게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다시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일반 공동주택과 일반이란 말도 이제 법에는 없어요. 내가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형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이거 두 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 공동주택은요. 그냥 대지 하나에 있는 단독주택과 동일한 형상의 건물이에요. 일반 공동주택은요. 하나의 대지 안에 한 동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기 정북 방향 일조권 제한하고 상황들이 거의 비슷해요. 별로 다를 게 없어. 자, 단지형이란 건 뭐냐면 단지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어가지고요. 얘는 내 건물이 이제 대지의 경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게 되느냐 이것만 규정하면 되는데 단지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뭐냐면 자기들끼리도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채광을 막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그런 것들도 미리 제한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주택을 단위로 하는 경우 개별 공동주택, 일반적인 개별 공동주택으로 하는 경우는 그냥 단순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를 떼라 이걸로 끝나요. 하지만 단지형 같은 경우는 이 단지 안에서 지들끼리 서로 채광을 간섭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규정을 해야 돼. 그래서 너댓 개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지 설명되는 조금 복잡한 규정이 되더란 얘기야.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 가지 경우고 이 두 번째가 다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라는 것들 딱 정리해 줬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뒤에 걸 보면은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립다 처음부터 법규나 아니면 책을 드립다 보면 이제 이게 저건가 요게 저건가 헷갈리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분류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본다라 그러면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정북 방향 일조권 제한입니다. 어디에 적용된다 그러고 있어요? 건축물 단위? 건축물 용도 단위? 아니죠. 용도 지역 차원, 국토계획법상에서 적용된 용도 지역 차원에서 적용된다. 일조 조건이라는 건 결국 어디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상업 용도, 업무 용도 아니죠. 주거 용도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만 여러분들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해요. 용도 지역 전체에 적용돼요. 요 안에도 업무용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린상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 용도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용도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거예요. 규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내 북쪽에 대지 나는 남쪽에 대지 사는데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미리 북쪽으로부터 좀 떨어져. 그래야지 뒤에 있는 사람도 내 그림자를 피해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북쪽에 있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자, 이건 높이 제한입니까? 아니면 간격 제한입니까?
근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간격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된다는 거기 때문에 인동 간격이나 높이 제한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내 건물이 9m 이하면은 1.5m까지만 떼면 돼요. 자, 9m 이하짜리 건물이다. 그럼 나는 북쪽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만 떼면 됩니다. 끝. 9m니까 대략 한 주거용 건물로는 한 3층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3층 정도 건물이면 1.5m만 떼면 돼. 끝. 근데 9m를 초과하면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선 제한이라는 거예요. 뒤에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해가 여기 떠 있고요. 이거는 인면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옆에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고요. 북쪽에 건물이 있거나 개발이 돼. 여기가 내 땅이라는 얘기죠. 요만큼이. 옆에서 본 겁니다. 3층까지는 대략 여기는 이제 높이가 안 나와 있는데 3층이고 9m라고 쳐요. 그냥 3 곱하기 3 해서. 그래서 9m까지는 그냥 1.5m만 떼면 됐죠. 그런데 그 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2대1 사선을 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대1 사선이란 건 뭐냐면요. 이 기울기가 2대1이란 얘기예요. X로 1만큼 갈 때 Y는 2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이 2만큼 올라가면 1만큼은 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선을 쏴서 그 사선 밑으로 건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9m 이하에는 1.5m만 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선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4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4층일 필요는 없죠. 한 층의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한 층이 3m라고 치면은 이 경우 4층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선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3층까지는 1.5m, 그런데 4층서부터는 사선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육면체, 직육면체의 건물을 짓는다라고 그러면 요 모서리가 사선 아래로 딱 닿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5층은 더 후퇴하고 6층도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뒤에 사람이 야 나도 햇볕 좀 모자하니까 앞에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해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정북 방향 일조권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건물의 위에를 이렇게 뭐 계단형으로 잘라놨을까 이렇게. 왜 저 뭐 설계상에 뭐 대단한 뭐 묘미도 아닌데 뭐 저렇게 잘라놨을까 했을 텐데 방향을 보면요. 이게 햇볕이 이렇게 비치고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남쪽이고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되어서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사선을 쏴서 사선에 따라서 2분의 1 사선을 따라서 잘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사선을 그려보면요. 이 사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아. 왜냐? 2분의 1이기 때문이지. 2분의 1을 따르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이렇게 판박이처럼 생기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가다가 어떤 건물은 계단형이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가는 또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경우에 건물의 이쪽 부분의 패턴하고 이쪽 부분의 패턴이 달라. 그 말은 뭐냐면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사선 제한 아래로 이렇게 건축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요만큼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는 얘기죠. 신고하면 그런 양반들 벌금 내야 됩니다. 근데 벌금 내고도 까짓거다는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되니까 하면서 그냥 쓰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어디다? 주거지역이다. 용도랑 관련 없이 일반 주거, 전용 주거 내에서는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 제한 그리고 용도지역 전체, 건축물의 용도랑 무관하다. 그래서 요 규정이 아까 말한 그 규정입니다.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된다. 9m 초과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사선. 자, 그런데 요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세요. 자, 내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대지를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싶어. 나는 건물을 북쪽으로 딱 붙이고요. 이렇게. 앞마당을 좀 크게 놓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캠핑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뭐 친구 불러서 파티도 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쪽에 대지가 있네? 북쪽에 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건물을 북쪽 경계로부터 떼야 돼. 이렇게 떼야 돼. 제가 지금 너무 과장해서 그렸네요. 앞마당이 너무 작아지죠. 굳이 좁은 대지 내에서 뒷마당을 내야 되지? 앞마당이 작아지지? 앞마당, 뒷마당이 모두 짜투리 공간이 돼서 내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못하겠다 이거야. 이런 경우 사실은 이게 꼭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이 있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내 앞에도 또 대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그만큼 가기 때문에 앞에 건물이 만드는 그림자 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정북에서 뛰는 만큼 남쪽에 있는 건물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 막힐 가능성은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정남 방향에서 이격거리를 하게 해다오. 내가 내 대지가 있으면은 남쪽에서부터 떼게 이렇게 해달라. 북쪽 기준이 아니라 남쪽에서 떼는 것만큼 그림자의 범위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있는 집도 또 나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남쪽 이격을 하고
이러면 장점이 뭐냐? 어쨌든 남쪽의 앞마당을 크게 가질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이 또 바뀌었어요. 정남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정북에서 법은 똑같습니다. 정북을 정남 방향으로 바꾼다. 어떤 경우? 신도시에서 한번 적용해보자. 신도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정북 방향이 도로, 공원, 하천이어서 어차피 내가 정북 방향을 띄워줘봤자 거기에 햇볕을 볼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내가 굳이 정북 방향으로부터 이격거를 떼야 되겠어? 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너는 그 경우는 정남 방향으로 이격거를 해서 그걸로 정북 방향을 대체하도록 하지. 이렇게 하더란 얘기죠. 또 그리고 정북 방향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뒷집과 우리 집이 우리 뭐 남쪽에 마당을 크게 두고 싶은데 당신도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정북 방향을 정남으로 바꾸겠다라고 신청을 합시다. 그리고 건축을 합시다. 뭐 쉽진 않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다. 하지만 정북 방향이 좀 비합리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남 이격거리로 바꿈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정북 방향 1조건 제한이다. 이 부분 끝났어요. 자 절반이 끝났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공동주택의 경우가 남았습니다. 공동주택 넘어갑시다. 2. 공동주택은 채광 방향이다 라고 그런다. 그래서 채광 방향 1조랑은 뉘앙스가 다르다. 1조는 남향을 주로 신경 쓰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남쪽에 뜨기 때문에. 하지만 채광 방향은 내가 비록 남향이 아니라 남동향, 동향, 서향, 심지어 북향이라고 하더라도 창문이 있는 이상 그 창문 햇볕이 들어온다. 산란된 햇볕이 들어온다. 누가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제한입니다. 계획법상의 용도 지역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것들. 공동주택이 그러면 주거지역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상복합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처럼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용도도 사실상 없어요. 심지어 공업지역 중에서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공동주택은요 주거지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들어가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동주택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용도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이 건축물의 용도가 상업지역에 있는 거든 뭐든 간에 다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업지역은 또 빼줬네. 에헤 이런. 공동주택인데 상업지역은 또 빼고 공동주택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50층짜리 타워팰리스 이런 주상복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슬쩍 빼놓은 것 같아요. 상업지역은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용도지역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 대상인데도 또 이 두 개의 용도지역은 또 빠져있어.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이 복잡한 거야. 누더기가 돼 있는 거지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애들입니다. 자, 채광방향 1조 조건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뭐 그것이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그냥 공동주택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규칙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었습니까?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이런 것들. 대지 하나에 건물 하나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3층, 4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광면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 거리 확보 내지 높이를 제한한다. 두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사선 제한이 있고요. 사선 제한이라는 건 결국 인동 간격 대 높이의 비율로 표현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어차피 같이 가더란 얘기야. 그래서 어떤 법에서는 높이로 규정해 놓고 있고요. 어떤 법에서는 간격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결국 간격을 많이 띄거나 높이를 낮추거나 둘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거리 확보나 높이 제한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봅시다.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벽면. 자, 남향, 북향 얘기 없죠. 채광벽면이에요. 건물이 보통 근데 설계를 하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더라. 건물을 설계하면 반드시 파사드가 있게 돼 있어요. 파사드는 뭡니까? 거실이 있고 거실로 빛이 들어가는 창이 있는 그쪽 방향이잖아요. 우리 집은 뭐 창이 동서남북 방면에 다 있다. 누가 설계한 글래스하우스 뭐 그런 것처럼 특별한 건축물이 있겠지만 건축법에서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주된 채광 방향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한 면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채광 방면 이런 것들이 보통은 남향입니다. 보통은 남향이에요. 하지만 건물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향이든 간에 채광 방향이 한 면이 있어.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간격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을 미리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물에 막히지 않도록 미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채광 벽면을 떼어서 설계해라. 자, 그래서 이게 채광벽면이야. 창문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 거리를 떼야 된다. 요 거리. 채광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뭐 이건 뭐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왜냐하면 여긴 높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죠. 아까 정북방향 1조건 사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높이가 아니라 인동간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인동간격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높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2배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결국 뭡니까? 자,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채광 벽면이야. 채광 벽면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D잖아요. D. 그리고 여기 H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 H는 결국 2D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까는 인동 간격을 얼마로 하느냐를 기준으로 쓴 건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높이를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여기도 결국 2대1 사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정북 방향 1조 제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1대2, 2대1 사선이었죠? 여기도 결국 말은 다르지만 건축물의 높이는 수평거리의 2배라는 거니까 1 갈 때 2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도 2대1 사선, 2대1 사선이 여기도 반복되는 거란 얘기죠. 그 표현은 근데 높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말만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사선 제한으로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다만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돼야 한대요. 자, 공동주택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뭐뭐 있었어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들어가고 아파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중주택 들어가죠. 다세대주택 들어가죠. 기숙사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이었죠. 다만 기숙사는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채광면으로 거리 확보 이런 것들 신경을 안 써도 되게 해놨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학교에 있는 기숙사는 일반 공동주택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재보면 1대2 사선 이상 이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숙사는 일단은 예외예요. 그 다음에 근린상업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자, 아까 어디가 빠진다라고 그랬어요?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 내의 공동주택은 이제 고층 주상복합이 생기고 있는 경향을 감안해서 제외를 시켰다라고 그랬죠. 근데 근린상업과 준주거 지역도 용적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린상업 용적률 얼마입니까? 900%. 준주거 지역 얼마입니까? 700%.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여기도 사실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외까지는 안 하고 다만 여기는 2배 이하로 했죠. 그걸 4배 정도로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배에서 4배 완화가 된다는 건 뭐냐? 건물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간격이 1이면 높이가 4가 된다. 동일한 간격에서 더 높은 높이가 올라갈 수 있다. 사선이 이렇게 훨씬 더 뾰족한 사선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린 그림은 복잡할 거고 이렇게 보면 이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공동주택은 채광 방면이 있어요. 특별히 공동주택은 채광 방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면이 다 채광 방면일 수가 없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정북 방향 1조?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간에 채광 창면이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면 거기로부터 간격을 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건물이 생겨서 그림자를 들일 가능성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럼 높이와 인동 간격의 비율은 얼마가 된다? 1대2 사선이라고 그랬어요. 1대2 사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D는 0.5H. 이거는 인동 간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0.5가 되는 거고 H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H는 2D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사선의 기울기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대부분 2대1이잖아. 정북 방향 1조 제한 같은 경우도 2대1 사선이고요. 여기 채광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인동 간격 같은 경우도 2대1 사선입니다. 똑같아요. 다만 이 용도 지역이 이제 근린상업이나 준주거, 근린상업과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얘네들은 여전히 고밀의 주거잖아요. 고밀의 주거. 고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길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준다. 완화를 해주는데 어떻게 된다? 높이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 동일한 인동 간격의 높이는 2배가 된다. 그럼 이 사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선이 당연히 좀 더 뾰족하게 그려야 되는데 1대 4가 되는 거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보다 동일한 간격을 두고 2배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1대2 사선이냐 1대4 사선이냐. 1대1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놓고요. 고밀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 용도지역인데 거기서 높이를 너무 과다하게 제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린상업, 준주거지역처럼 용적률이 높은 곳은 2배, 1대4 사선으로 완화가 되어준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리고 채광 방향 1조권 제한 두 번째 대상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나온 것들은 나홀로 공동주택, 대제한에 하나 정도만 있는 공동주택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한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들은 뭡니까? 단지형 공동주택이잖아요. 큰 단지를 두고, 큰 생활권 경계를 두고 그 안에 여러 주동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다만 여기도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얘네들은 다 그냥 빠져나가네. 고밀의 주거를 건설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제외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도 법규에는요, 단지형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같은 대지 내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게 단지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단지예요, 단지. 단지 내에 아파트가 서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인접대지랑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들 서로끼리도 문제가 되더란 얘기야, 이렇게. 단지 내에서 서로 간의 일조 환경, 채광 환경에 간섭을 일으키지 말게 미리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건축법은 같은 단지 내에서 서로 간의 일조 내지 채광을 간섭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규정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채광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의 간격, 그러니까 동과 동이 있을 때 서로 간의 얘기예요. 단지 내에 있는 서로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건물들 간 얘기입니다. 이 간격이 어떻게 된다? D가 있고 H가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의 0.5배 이상 간격이 된다. 그러면 D가 0.5, 높이가 1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요 사선을 딱 그어보면 요것도 또 2대1이네, 2대1. 2대1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1일 때 간격이 0.5다. 뭐 이거를 갖다가 그럼 뭐야? 간격은 1일 때 높이는 2다. 그러니까 다 2대1 사선 아닙니까? 2대1 사선.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짜증나는 것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건 뭐냐? 이거는 젊은이들이 역세권에서 방은 작고 열악하더라도 좋은 위치에서 출퇴근 빨리빨리 하면서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그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축 제한을 되도록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0.25배입니다. 0.25배. 0.25배 대 1이면 아까 말했지만은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적용된 4대1 사선이 되는 거죠. 4대1 사선. 그래서 이 경우 4대1 사선이 여기 또 적용되는 거다. 0.25 이런 숫자에 너무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요. 사선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2대1 아니면 4대1 밖에 없잖아, 거의. 그렇기 때문에 2대1, 4대1로 기억하면 됩니다. 기본은 2대1, 완화되는 거는 4대1이다. 완화되면 동일한 간격만 두고도 공동주택의 높이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더란 얘기죠. 자, 그리고 마주보는 건물, 이게 또 예전에 또 생겼더라고요.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마주보는 남쪽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두 건물이 있는데 이게 남쪽이야, 이게 북쪽이에요. 이렇게 남쪽에 있는 건물이 높이가 낮아? 그런 경우 0.4H랑 0.5H 중에 큰 값이 뭔지 모르겠어. 법규 읽어보면요, 진짜 한 두세 번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뒤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 보면 간단해요. 그걸로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채광창이 없는 벽면. 어차피 채광창이라는 건요, 건물이 4면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한 면만 채광창이에요, 보통은. 그러다 보면은 건물 2개가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한 놈은 채광창인데 한 놈은 측벽이야. 측벽이란 건 뭐냐? 채광이 없는, 창문이 없고 빛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벽이란 얘기죠.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되는 벽면과 신경 안 써도 되는 벽면이 마주 보면은 거기다가도 이런 규정을 넣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거는 좀 지나친 제한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어떤 몇 배니 이런 유동적인 제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8m로 다 규정을 해버려. 하나는 채광장인데 하나는 채광하냐? 그럼 그냥 8m만 띄도록 해. 심지어는 측벽과 측벽이 서로 간에 마주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뭐 빛도 안 들어가고 창문도 없는 곳인데 굳이 거기다가 인동 간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 그래서 4m만 하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선 제한을 하는 곳, 그 다음에 8m, 4m라고 절대적인 값으로만 제한하는 것,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죠. 복잡한데 그림으로 보면 간단.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우죠. 한 동은 채광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동은 채광창이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이제 해가 뜨는 방향이겠죠, 보나마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사선을 딱 그려가지고 사선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2대1이 된다. 높이를 제한하거나 인동 간격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2대1 사선 이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예외적인 경우를 넣어서 주동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뭐 규정만 그냥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남쪽, 물론 꼭 남쪽인 게 아니라 법을 보면은 남동에서 남서까지도 다 포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남쪽에 있는 놈들이 작고 북쪽에 있는 놈들이 크면은 여기다가 굳이 이런 제한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남쪽이 낮고 나는 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두 건물이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인동간격을 규정해야 돼? 그건 좀 불합리하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결국 둘이란 건 뭐냐? 0.4H랑 0.5H가 있어요. 스몰 h는 작은 건물의 높이고요, 라지 h는 큰 건물의 높이입니다. 큰 건물에 대해서는 0.4만 곱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0.5를 곱했던 앞에 나와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완화된 경우죠. 그리고 작은 건물에 대해서 0.5를 곱하게 되어 있어요. 자, 0.4H, 0.5H 이 둘 중에 뭐가 크고 작은지는 사실은 두 건물의 높이를 재봐야 아는 것이죠. 요 경우보다
경우에 따라서 높낮이를 잘 조절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인동 간격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가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높낮이를 다양하게 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인동 간격도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경우 0.4 라지 H, 0.5 스몰 H 둘 중에 큰 값보다만 크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인동 간격 값을 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경우로 갑시다.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채광창이 없는 벽면, 측벽. 측벽이란 건 이렇게 완전히 이제 건물의 옆면이에요. 얘는 진짜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창도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사람들의 활동과 무관한 벽면이죠. 이 건물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등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저쪽이 채광 방면이야. 여긴 등이야, 등. 그래서 중요성을 치자라 그러면 채광 방면 이 벽면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순위가 바로 이 측벽이겠죠. 그래서 2순위 벽면하고 옆에 놓으면 측벽이야, 측벽. 자,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 최하순위인 3순위, 측벽.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 인동간격 굳이 적용할 필요 없고, 그냥 8m만 뜨게 하면 돼. 8m.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측벽과 측벽이 마주치는 경우. 진짜로 제일 우선순위가 작은 측벽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거에 또 절반만 띄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는 얘기입니다. 측벽과 측벽이 있는 경우 4m만 뜨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요. 판상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되게. 무슨 얘기예요? 남북으로 채광창이죠. 여기 채광창. 채광창 방면으로는 거리가 왕창 띄어져 있는데 동들 측벽 간에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보행로 내놓고 막 그러고 있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건축법에서 측벽과 측벽은 거의 붙다시피 해도 돼. 4m니까. 하지만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남의 등허리는 제일 너비를 많이 떼야 됩니다. 0.5H 이상. 높이의 절반만큼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의 배치도로 보면 여기가 제일 넓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법률 때문에 그런 배치가 나오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계획을 할 때 주로 연립주택, 로우하우스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공동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연립주택, 공동주택이에요.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에요. 물론 다세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건 또 예외가 되는데 얘네들을 배치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규정들을 다 맞아야 된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그럼 미리 자대고 하라는 얘기냐? 그럴 건 아니지만 이런 공간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일감이 있으면서 설계해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뭐 개념 없이 건물 거의 뭐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하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옆으로는 붙어도 돼요. 근데 남북으로 하는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붙는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0.5H라고는 그러지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설계할 때는요. 건물의 높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설계 기준은 1대1입니다. 그냥 건물의 높이만큼 충분히 떼고 시작을 해요. 이거는 계산하기 간편하잖아. 자대고 그럴 필요 없잖아. 건물의 높이만큼 기본적으로 떼고 배치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밀도를 조금 높이고 싶다 그럼 뒤로 조금 당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지 처음부터 자대고 재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도 옛날 기준은요 1대1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2대1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는 1대1 정도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낫겠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준들 특별히 공동주택지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들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판으로 한 그림에 다 넣어놓은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봤다라고 그러면 복잡해서 이 그림이 이제 찢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거구나 딱 알 수 있더란 얘기야. 자 한번 가봅시다. 채광창이에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채광창이야. 채광창과 인접대지 경계선 남쪽이고 아니고에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2대1 사선이다. 이만큼 높이려면 1만큼 떼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대1 사선이나 D는 0.5H 이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뗀다. 정북방향 1조 사선 제한하고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향이라고 하더라도 동향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0.5H 이상 띄고 있죠. 여기도 사선, 여기도 사선 지나가더란 얘기야.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도 사선이 역시 2대1이 된다 그랬죠. 0.5H 이상 인동간격을 떼야 된다. 아파트 단지에는 왜 H가 아닌 주로 D를 기준으로 이렇게 규제가 설명되어 있냐?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단지를 갖다가 설계를 점검할 때 배치도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모형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배치도상으로 보려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측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로 D가 얼마 이상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지 계획도에서는
보통 D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선 제한으로 이해해도 상관없겠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대1이고 여기도 1이니까 뭐 딱히 복잡할 것도 없네. 다만 이런 경우 남쪽에서 해가 이쪽에 있고 남동이나 남서 방향 정도, 남쪽에 있는 놈들이 좀 난쟁이 건물이야.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 0.4 large h, 0.5 small h 둘 중에 맥스, 그 둘 중 큰 값보다 인동 간격을 좀 더 크게 하면 되겠다, 이런 규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측벽들이 나와 있죠. 여기 측벽과 측벽 사이에는 4m 나와 있고, 근데 이 그림에는 채광창 없는 벽면, 그러니까 등면이죠. 아까 이순위 벽면이라고 그랬죠. 그것과 측벽이 만나는 경우는 그림을 안 그려놨네.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인도 간격이 8m보다 크면 된다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결국 딱 세 가지네. 2대1 사선이거나 8m거나 4m. 그리고 뭐 0.5h, 0.4h 둘 중보다 큰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남쪽에 있는 건물이 작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그 규칙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 정도만 신경 쓰면 나머지 것들은 뭐 딱히 까먹을 것도 없겠죠. 자, 요게 바로 공동주택 단지형의 단지형 설계에 있어서 인동 간격을 규정하는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성하게 된다. 딱히 어려운 게 없죠. 물론 요거 말고 또 세부적인 조항들, 법규를 보면 또 예외적인 조항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터치하기에는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실무 나가서 실제 설계할 때나 법규를 직접 뒤지면 되는 내용이고,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설계 작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여러분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다세대 주택은 적용이 안 돼요. 이상의 공동주택 높이 제한은 다세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세대 주택은 대지 경계로부터 1m만 떼면 되게 하는 뭐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다세대 주택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동 간격이 거의 없이 빽빽한. 우리는 연립으로 부르죠. 아니에요. 실제로 용도를 뽑아보면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연립주택을 지을까 하다가도 연면적을 낮춰가지고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립주택을 지으면 앞에 나와 있는 인동 간격을 다 떼야 되거든요. 근데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1m만 떼면 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가 또 그런 걸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으로 지으니까 훨씬 더 많은 임대 면적이 나오더란 얘기지. 글쎄요, 도시로 봐서는 그게 안 좋은데 개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더 돈이 되고 개발 이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 규정을 이용하는 거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에서 또 중심상업,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을 빼고요. 또 그리고 다세대 주택까지도 또 빼야 되겠네. 아, 참 골치 아프네. 근데 골치 아플까봐 미리 얘기 안 드렸고 마지막에 이렇게 슬쩍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들이 이렇게 굉장히 괴랄한 다세대 주택에 집합이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건축법 제6장 지역지구와 건축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겠어요? 국토개혁법과 그리고 건축법이 만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실제로 설계할 때 높이, 층수, 건폐율, 용적률, 바닥 면적 등등 우리가 지켜야 될 굉장히 많은 건물의 규격과 관련된 요건이 있는데, 그 규격과 관련된 요건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을 못하면 설계할 때 엉뚱한 설계가 나오고 위법한 설계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인동간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단지 계획을 해놓으면 말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예전에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들어가자마자 삼성물산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단지를 이렇게 설계하는데 삼성물산이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뭐 단지 설계, 우리나라에서 이미 뭐 단지 설계로는 이미 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사실 대학원생들이 뭐 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형 아파트 모델, 사실 거기서부터 나온 것들이 레미안이 된 거예요. 지금 레미안도 사라졌지만 삼성물산에서 만드는 미래적인 아파트 단지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딱 시작하자마자 맨 눈으로 딱 보더니만 저거 인동간격 대지 안에 공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거 얼마요? 하니까 이제 저 몇 미터 했더니만, 그럼 그 서울시 조례에 안 맞는데 저럼 저 단지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나오더라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이미 거기서 미래적인 모델 단지고 뭐고 그게 어딨어, 지금 법규에 틀리다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법규 때문에 설계나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뭐 제한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특별 설계 구역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법을 넘어서는 설계도 뭐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서 엄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는 이제 법 조문이라는 게 과연 뭐 좋은 건축, 좋은 설계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법 조문 뒤에 있는 그 의미는 사실상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설계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지 최소한 도시 환경과 조화될 수 있다. 최소한 서로 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종합적인 논리가 그 뒤에 배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여러분 단지 설계, 뭐 건축 설계 실무를 여러분들이 실무의 비전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법규가 어렵다, 복잡하다 해서 덮어놓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지런히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체화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7장하고 8장이 남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짧은 강의가 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건축법에 대한 대단원에 해당하는 강의는 이제 6장에서 마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라고 그러면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축하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